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제20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김성동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이동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창조경제 MBA 주임 교수님,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본부장님, 그리고 김광순 디맨드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2차례 키스텝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 서비스 융합가치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불꽃을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우리 국민적 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향후 3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또 경제성장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융합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창조경제라는 비행기에 제조업과 서비스라는 두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키스텝은 오늘 포럼에서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한데 모아 과학기술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0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웨이브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웨이브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레이더 방식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물체나 위치 감각을 알게 됩니다. 이 레이더는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웨이브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반도체 칩이 한 10불 미만으로 되어서 가격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자동차의 무게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질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요구를 제안하기를 반도체 칩도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낄 때, 가치 있는 서비스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가치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선진국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봤더니만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 안에 지식서비스라는 부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서 지식서비스 담당 PD를 뽑는 그 자리를 제가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PD가 됐을 때 많은 정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 산업은 뭐지요?
서비스 R&D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비스 하면은 다 떠오르는 말이 공짜입니다, 공짜. 아저씨, 서비스로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라고 안 그러고 그것은 서비스다. 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면 떠오르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저도 몇 년이 흘러서 이제 보니 그 교과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의미였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서비스 R&D, 서비스에 무슨 R&D가 필요합니까? R&D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치 있는 서비스는 진짜 의미가 있으면서 R&D 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역시 서비스는 뭐 덤으로 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덤이 그냥 의미 없는 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농업이나 그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을 관계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게 앞으로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혜택을 받는 데도 있겠고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R&D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류를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이나 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 또는 개선하거나 또는 제품 서비스를 이제 융합해서 하여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뭐 지식을 취득하거나 뭐 응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문화, 사회, 인문 이런 관점의 연구 개발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냐?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짜로 주는 개념이죠. 낮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장벽이 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이 관계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영세한 쪽은 보면 전체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종사자 기준으로 하면은 한 70%인데 선진국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2만 불 우리가 약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만 불로 되려고 그러면 2배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부분에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비스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눈이 있는 이게 신발을 표현을 했는데요. 서비스의 가치를 가장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저 출처에 나오는 사람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그 하위 무사로 있을 때 추운 눈 내리는 날에 그 오다가 나오면서 신발을 신어보니까 따뜻하다 이거죠. 그럴 때 그 도요토미한테 그럽니다. 이놈, 너 나의 신발을 깔고 앉았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일화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모여서 결국은 막부의 후계자가 되고 그 한 나라의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그런 일입니다. 어쩌면 서비스의 본질과 가치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일에 해고하기를 나는 세계 최고의 하인이 되고 싶었다. 그 자기 밥벌이 월급보다 월등히 가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자 하는 건 아닌데 좀 도입을 위해서 문영미 박사님의 그 디프런트 책에 나오는 가치를 위한 차별화를 위해서는 역브랜드 방식이나 일탈 브랜드 그리고 그 적대 브랜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마켓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고 적대 브랜드는 이런 거죠. 마켓을 정확하게 양분합니다. 한 예를 들면 홍어 같은 거죠. 홍어.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싫어하죠. 나 그거 싫어. 어떤 사람은 최고 맛있다 이래 되는 건데 뭐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충성 고객이 생기는 거죠. 또 역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구글의 그 검색창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야후라든가 익사이트는 그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굉장히 복잡한 포탈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글은 딸랑 창만 하나 있죠. 그런데 어떤 가치를 줍니까? 엄청나게 빠른 검색 속도를 줍니다. 그 사람들 환호하죠.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일탈 브랜드는요. 카테고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이제 우리가 떼려고 하면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한 2살 정도 됐을 때, 지날 때 그걸 많이 떼고 싶은데 이게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킴벌리가 뭘 들고 나왔냐면은 팬티형 기저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것은 기저귀가 아니에요. 팬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저귀가 아니에요? 그럼 입혀도 되지. 매출이 엄청나게 신장이 됐죠. 1989년에 출시가 됐는데 1991년 기준으로 5억 불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킴벌리는 그 허기스고 P&G는 이제 팬피스인데 이 시장이 월등히 크지만 이 세그먼트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탈 브랜드 개념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저도 이거 한번 타고 싶습니다. 여기 아마 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보통 사람은 아주 어렵죠. 왜? 사고가 났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한 대 얼마냐? 한 3천만 원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 이 회사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뭐 거의 적자 상태죠. 이제 파산 위기입니다. 1980년대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좀 부드러운 브랜드를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회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더 남성스럽게, 더 무지막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을 좀 결성해가지고 좀 컨트롤을 좀 하자. 하면서 각종 대회의 이벤트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요. 미르키의 이들의 창립 기념일에 전국의 105개 도시에서 출발해서 25개의 라우트를 타고 미르키로 다 출발해가 모입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장관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기간에 팔린 2005년 기준 오토바이 개수가 12만 5천 대입니다. 곱하기 3천만 원.
그냥 대충 계산해도 3조 원입니다. 3조 원. 오토바이 한 대 사면 또 액세서리, 징, 뭐 체인, 청자켓 뭐 이런 거 보통 30% 삽니다. 4조 원 매출입니다. 단순히 그런 서비스 하나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가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게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뭐 너무나 일반적이니까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신서비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보면 뭐 농지 개량하는데 우량 농지 훼손해서 고속도로 만들면 뭐 하겠냐, 뭐 쌀도 없는데 고속도로 건설을 하냐, 뭐 부자의 전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하고 막 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뭘 줬냐면은 일일 생활권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물류 산업의 대혁신이 일어나고 부가가치 중대,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졌을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만들면 좋은데 지금 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 가치 창조의 본질을 가장 또 잘 꿰뚫은 사람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창조 경제라는 용어나 서비스의 중요성도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동시에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좀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야, 그 다음에 뭘까? 다음이 뭘까를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가치 창조자는 다음이 뭘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가르침을 주고 가셨죠. 그 가르침이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이제 신서비스를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노력, 실패,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타겟 목표가 정해지면 이것이 제품, 서비스, 산업, 이 다양한 것이 융합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절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 주체들이 모여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는 벌써 투자되어진 거죠. 상당히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버무려서 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을 하는데 단순히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소통을 위해서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이익의 주체가 정당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잘 만들어지다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누군가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익을 잘 분배할 것인가가 결국은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서비스 융합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겠냐 이래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경우가 그 예제를 제가 골프 존을 뒀는데 2013년 기준으로 그 슬라이드에도 보시지만 3,652억 원 매출, 그리고 2014년에도 3,870억, 그리고 우리나라 점포 기준으로 하면 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표시된 이 회사들이 애석하게도 국가에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도 모르죠. 목숨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런 매출과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표시도 했지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 그 고통이라는 게 제가 고통 한 줄로 적었지만 진짜 고통 이런 의미고, 처음에는 이게 다 그랬을 겁니다. 야, 그게 뭐 돈이 되겠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미래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재의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객들은 별로 대부분 반대입니다.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 중에 또 하나 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확장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서점입니다. 서점. 서점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산업 하나.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기술과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을 해서 하나 성공한 게 아마존. 지금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죠. 뭐 서비스에 서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제품 서비스 결합의 한 예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코웨이의 그 정수기 렌탈 사업이지 않습니까? 코디라 그래가지고 코웨이 레디 약자라고 하거든요. 16,000명. 최근에 뭐 제가 18,000명도 본 적이 있는데 매출도 500%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서비스 가치들은 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하고 창출하고 육성해야 되냐고 본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 근데 일자리 창출도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 그냥 일자리로는 젊은 사람이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 고용 유발 개수가요, 10억 투자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 15.8, 제조업의 경우에는 8.7, 뭐 이런 7명 정도인데요. 그 신서비스가 되려고 그러면은 고급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연구 개발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첨단 IC 같은 게 이제 접목이 되는데, 결과물은 고급 일자리,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골프존 같은 것도 그러면 어떤 가치를 주냐면, 실내에서 즐기니까 비 와도 골프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친구들 만나면 1차하고 2차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노래방을 갑니다. 근데 요즘은 골프존, 골프 한 가볍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그 선진국, 제가 뭐 진입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새로운 생태계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메이커는 좋은 기능,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품질 같은 거죠. 우리는 품질이 좋아. 그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AS 잘 됩니다. 뭐 이런 걸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뭐 화장품 냉장고, 와인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뭐 새로운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만들어도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냐는 거죠. 냉장고라고 하면은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죠. 부패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와 다른 가치, 그걸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냉장고가 하나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도 좋은 이제 기회 요인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세계 수준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필수적인 ICT 부분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용하면 거기다가 서비스를 약간 가미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결과물도 역시 세계 최고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뭐 영업 인프라나 이런 건 벌써 투자가 돼 있는 것이고 수준은 벌써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업도 발달하고 서비스업도 발달하는 이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키도 2000년도 초에는 그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청소년들 위주로 된 마켓을 성인 쪽으로 좀 옮겨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2006년에 마크 파크라는 이제 CEO를 영입하면서 운동화를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운동 게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냉장고가 플랫폼이 되듯이 운동화를 장터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운동화에다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이제 나이키 플러스라는 건데요.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그것을 컴퓨터 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경쟁도 하기도 하고 관리도 해주는. 다음에 거기에 나이키 플러스 GPS, 나이키 플러스 트레인, 나이키 플러스 키넥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모를 했는데요. 그 CEO를 영입한 지 6년 만에 주가 총액이 2.5배 증가를 했고 2013년 패스트 컴퍼니 선정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샘플을 좀 들고 나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그 퓨얼 밴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빼면은 USB로 꽂아서 그 활동할 수가 있고, 실제 요게 그 나이키 플러스라고 표시된 신발에 요걸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제 R&D 관계를 보면 그 정수기 사열에도 보셨지만 연구할 것이, 그러면 기존의 부품 같은 것들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뭐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찾아가면 좋을 것인지, 골프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할 게 뭐냐 이러지만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그게 출시될 때는 연구할 게 너무나 많죠. 그러면은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의 크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연구해야 될 거리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다음에 이제 시맥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멕시코 재계 한 6위 되는 기업인데요. 매출 기준으로 하면 한 2011년도에 15조 원, 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1999년에 멕시코 페소화가 이제 하락을 하고 정부의 독점 이제 금지법 같은 게 나오면서 많은 그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중산층은 많이 그 매출이 격감하는데 그 저소득층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니 저소득층은 그런데 돈은 별로 없고 또
가난하니까 은행에 돈도 잘 안 빌려주고, 그런데 돈 좀 생기면은 뭐 생일이라고 파티해버리고, 세례 받았다고 파티해버리고, 무슨 뭐 결혼식 한다고 파티하고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칸짜리 방 하나 있는 그 집을 짓는데 한 14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것을 간파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니까, 멕시코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개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개 모임. 그런 방식을 좀 도용을 해가지고, 십시일반씩 조금씩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시멘트를 1,000불 정도 되면 이제 시멘트를 그 집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것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허가와 또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맥스가 제공을 하고, 그 저소득층이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저금리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주고, 대신에 저소득층은 납기에 전체 비용이 한 35% 그리고 납기의 한 60%를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더불어서 꽤 괜찮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실패 사례를 하나 보면, 그 일렉트로닉스라는 부분이 스웨덴의 가전회사인데, 그 세계 최초로 그 프레온 가스가 없는 냉장고를 만든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실패 사례를 하기 전에 요 이제 3가지 그 이익 집단이 있는데요. 소비자, 그리고 가전회사, 그리고 전기회사입니다. 여기 가전회사는 그 스웨덴의 어떤 섬 7,000군데다가 무상으로 세탁기를 주고, 전기회사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마다 그 사용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전기요금에다가 세탁기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1999년 정도니까 인터넷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여기 이제 1,000번 사용하면은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선입분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해버리면 이게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회사도 처음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프라도 발전하지 않았고, 뭐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게 능숙하지 못했죠. 지금쯤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등한 또는 정당한 분배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그 실패를 좌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그 단계로 가면은, 결국은 이제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 할 때 저는 한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 서비스의 중요성, 서비스가 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를 조금만 더 좀 열어달라. 산업, 그리고 제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R&D 체계에서 서비스를 위해서 약간만 열어달라. 진짜로 되려고 그러면은 GDP 대비로 구성 비율만큼 분배하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인식의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제조, 서비스업 또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또는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융합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성공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확대, 전달,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요한지 알았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 2가지 정도 좀 제안을 하면, 우리나라 대표 제품, 또 우리나라의 대표 지역,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디자인돼야 됩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대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부분과 또 그 각 지역에서도 또 다양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와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접적인 그 사례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버스
운행과 빌링하는 이런 체계들은 전 세계적이죠. 제가 왜 이 지역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고안해낸, 우리가 창조한 이 서비스가 진짜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간이라는 단순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광역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붙이기를 전 제품의 신서비스화, 전 국토의 신서비스화 이런 부분의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명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략적인 의미가 주는 것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전략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는 이런 의지를 가진 그런 전략적 사고가 지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서비스가 주는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하고 그것이 그냥 국내에 머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을 창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승훈 단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피스텝 수협 포럼 제가 언론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어떻게 모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좀 서비스 인더스트리 한 10몇 년 정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핫 이슈가 뭐 여러분 오늘 아시면 제조와 서비스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제 칼럼에서 제조와 서비스의 결혼식 이렇게 썼는데 서로 이혼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둘이 살면 엄청 잘 살 텐데 특히 그것이 가장 궁합이 맞는 나라가 한국인데 정말 지가 가진 걸 너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를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이 스펙트럼이 막 엄청 1000배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1000배. 그래서 저는 이제 스몰 S와 빅 S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대개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게 보통 쉽게 작은 의미고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문제도 저기 굉장히 있다. 같은 뉴스에 커먼 랭귀지를 써야 되는데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이 공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오늘 같으면 상당히 그 IT 베이스된 솔루션을 내기는 이런 게 좀 중요한데 그분들하고 또 달라. 그래서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밝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5대 공업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에 너무 올인해 있다 그러지만 사실 그만한 제조업을 가진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밖에 없거든요. 아니죠. 일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타이제이션, 오늘 나온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거는 지금 아주 시적절하고 아주 되게 핫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또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런 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서비스 강국이 됐냐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세경 원장님 계시지만은 품질이 일본한테 깨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 품질에 달 만들고 내셔널 퀄리티 만들고 이게 벌어진 겁니다. 이게 네이버 대통령인데 그것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못하는 걸 과감히 하지 말자 이럽니다. 단점은 개선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 국가 전략인데 단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포기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때 그걸 앞장선 사람이 칼 알브레이트고 그 교과서가 서비스 아메리카인데 한국 지금 서비스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론하고 키스텝 같은 이런 회사가 서비스 코리아 레볼루션의 이런 그 시대의 명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정말 자리를 만드는 게 좋다. 특정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예, R&D 하시는 분들은 또 R&D에 몰입돼 있고 그래서 기술에 또 하는 거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한국이 대단히 잘할 수 있는 건데 규정에 정치인들의 표에 또 얽혀 있고 그래서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축구 경기로 말하면 볼 배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 키스텝 같은 데가 미들필더 역할을 잘 해주면은 한국의 미래는 밝다. 우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뭐 잘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륨의 경계를 가지고 지금 강하게 저희를 지금 푸시하고 있는 이제 후진국이 특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진국이 또 저희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신기술이나 표준이나 특허를 가지고 저희 이제 좀 이제 견제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돌파구를 찾는 그런 하나의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의 어떤 서비스를 잘 담느냐.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의 하나의 이동 수단에서 빨리 뭐냐면 서비스 산업하고 어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저희가 좀 자동차 산업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현대사회는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도 있고 또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규칙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제약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빨리 읽을 수 있는 통찰력과 통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크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겁니다. 왜 스마트 자동차가 중요하냐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 OECD 국가 중에 항상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행자 사고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4,5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5천 명 정도가 지금 교통사고로 지금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OECD에 저희가 평균을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매년 저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13조 정도, 이 교통체증까지 고려하면 한 30조 정도를 지금 거기에 이제 쓸데없는 곳에다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뭔가 빨리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 게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고, 근데 경제적인 방향은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CES 가보시면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전자제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자동차가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냐면 얘가 생활 공간이나 사무 공간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빨리 뭐냐면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게 맞춰서 거기 적절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어떠냐면은 모든 분들이 이제 복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복지, 교통, 사회 관점에서 이제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도 스마트 모빌리티 소사이티라고 해서 자동차를 이제 제조해서 파는 어떤 그런 제조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 교통, 사회라는 이 큰 관점에서 이제 교통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 사업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동차 그리고 도로 인프라 또 ICT 인프라 이런 또 서비스까지 융합되는 데에서 지금 먹을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복지교통 사회에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로 지금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은 이제 초연결성이고 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2010년이었던 보면 자동차를 이제 지능화하는 쪽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에다가 이제 뭐 레이더를 단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카메라를 단다든지 이런 걸 보통 이제 서라운드 센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달아서 교통사고를 좀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잡았는데 이제 2020년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커넥티드 이제 융합 서비스거든요. 차에다가 어떻게 이걸 달달 듣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자동차야말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의 큰 축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스마트 자동차의 큰 팩터가 보면 두 가지 큰 프레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가 이제 주행 안정성과 운전 편의성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그 운전자의 그 부재를 이렇게 좀 줄여서 교통사고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 한 틀이 있고요. 한 축이 있고, 하나가 이제 외부하고 이제 초연결성을 이제 이렇게 그 강화시켜주는 이제 커넥티드 카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융합 어떤 서비스의 어떤 모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서비스 융합 어떤 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여러 팩터가 또 중요한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실정 어떤 형태에서 모델을 갖고 실제 얘를 이제 그 서비스를 한번 피지빌리티를 검증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 모델도 한번 검증해보는 어떤 그런 실정 모델 관련된 어떤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서비스 중에 자동차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저쪽에 어디 주차해 놓고 여기 와서 누굴 만나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내가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주차를 했는데 혹시 누가 와서 내 차를 이렇게 툭 박았다 이거죠. 박으면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이런 겁니다. 누가 탁 박으면은 이 블랙박스가 혹은 차량의 움직임이 이 흔들림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영상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 그것이 내 이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럼 내가 보면서 내 차를 누가 박았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보험회사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뛰어가서 해결하고 나는 룰루랄라 집에 가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냉장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성동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냉장고는 주로 지금까지 기능이 신선 보관이었어요. 음식물 신선 보관. 냉장고 지금 이제 냉장고의 결국은 앞으로의 경쟁과 싸움은 저희가 디자인한 거는 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먹지? 이랬을 때 그 해답을 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식생활에 대해서 끝에 가서 먹고 남은 음식 혹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 식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서비스로 이걸 확장한다면은 냉장고가 어떤 서비스를 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TV 가지고는 이제 스마트 TV가 이제 결국은 PC인데 양방향의 이제 그런 또 커뮤니케이션 되는 수단이 됐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디자인한 거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노인, 시니어 분들의 치매를 TV를 통해서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그냥 했던 일들이고요. 제가 사실 이 제조업과 관련돼서 서비스 디자인 일들을 정말로 사실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우리 특히 이렇게 키스텝 같은 데 와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한계다라고 표현하는데 제조업은 진짜 무궁무진한 르네상스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주도한 게 아니고요.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는 이제 에너지가 발견됐고 여기 이제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결핍의 욕구들을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제품들이 그걸 해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수천 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빨리 달리고 싶다라는, 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이동이라는 욕망을 이제 자동차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온 게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그걸 스타트를 이제 외국이, 서양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제품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럼 본원적인 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걸 저는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자동차면 이동이고 냉장고는 뭐 신선 보관이고 TV는 원거리 영상 보는 거고 전화기는 원거리 음성 듣는 거고 이게 다 인간이 원했던 욕망인데 그걸 다 해결해 줬다 이거죠. 이제 그걸 해결해 주 그동안 이 산업 제조업들이 경쟁을 해온 거는 본원적인 서비스는 픽스로 놓고 부수적인 요인들 누가 그러면은 그거를 더 이쁘게 만드느냐 더 싸게 만드느냐 누가 더 이런 딜리버리를 잘하냐 이런 경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나라가 모든 제조업체들이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 중국 회사들 기술적으로 소재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고 이런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갈 텐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조업이 본원적 제품들이 본원적인 인간의 결핍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됐고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들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점프를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장고 같으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음식이 식어버려가지고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음식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욕구는 좀 더 안전하고 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맛있고 집안의 사람, 이런 복합적인 욕구들이 있다. 그런 욕구들을 해결하는 걸로 이제 점프를 하면은 냉장고의 모양과 기능과 이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제조업들은 현재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제조업이. 근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ICT적인 그 기반들, 이런 부분은 워낙 크니까 제조업 기반, 이런 걸로 우리가 제조업의 본원적인 혁신을 가져가는데, 그 본원적인 혁신의 핵심은 제조업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서비스를 바꿔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패러다임. 그럼 자동차는 이동 말고 뭔가, 세탁기는 빨래 말고 뭔가, 복사기는 뭔가, 이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은 오늘 김성동 박사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PSS적인 표현이라고, PS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Product Service System. 그러니까 제조업이 제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제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까 설명한 코웨이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제품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단계 비즈니스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거는 절실하게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 분야에 눈을 뜨면은 새로운 시장을 많이 열 수 있다. 그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원적인 서비스 자체를 바꿔내는 것. 본원적인 서비스 자체를 바꿔내는 것. 자동차의 본질을 바꿔내고, 자동차가 더 이상 이동용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개인 퍼스널 호스피털이다. 여기가 개인 병원이다. 개념을. 그렇게 가면은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고 자동차의 모습이 다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두 가지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조건들은 우리가 산업혁명이, 제조업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오히려 제조업의 한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오히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TV, 냉장고, 전자치판, 복사기, PC 이런 것들을 다 다뤄보다 보니 여기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근데 그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경험이 창출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